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십니다. 블라디보스톡. 블라디보스톡. 저기 저 북한하고 가까워요. 그렇죠. 네. 네. 비행기 타고 가도 한 1시간 정도면 간다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은 차요. 찬 바다입니다. 네. 그 앞에 바다가. 블라디보스톡에 가면은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이 바로 곰새우입니다. 곰새우. 네,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산 자이언트 곰새우가 김용민닷컴에 최저가로 입점했습니다. 예, 곰새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우, 탱글탱글함에 이 새우 맞아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 네. 이 냄새가 말이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새우 맛, 어우. 그 새우깡 맛이 좀 나지 않습니까? 네. 그 진한 새우의 향이 납니다. 어우, 그렇습니다. 야. 이 평소 먹었던 새우의 식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새우는 새우지만 맛이 거의 랍스타급이에요. 네. 그래? 랍스타 같아. 모양도 거의 뭐 랍스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러시아산 새우는 스타 중에 스타, 랍스타입니다. 아. 그래요. 자, 랍스타만큼 쫀득하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네. 이 껍질도 맛있어요. 아, 껍질도 먹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껍질도 먹을 수 있어요. 자, 살은 탱글하고 껍질은 고소한데 바다의 짭짤함이 느껴지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과자다. 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맥주 안주. 한번 드셔보세요. 또 안주에는 또 우리 정상근 동지가 네. 또 이렇게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아, 진짜 이거 맥주 먹으면 맛있겠네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맥주 안주로도 끝장이고요. 그리고 조리도 아주 간단합니다. 전자레인지도 좋고 에어프라이어도 좋습니다. 아,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렸는데도 그냥 이렇게 나오는 예, 겁니까? 심지어 그 탕이나 네. 라면에 넣어 라면. 드셔도 좋습니다. 러시아에 가봐야 맛볼 수 있는 자이언트 곰새우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닷컴이 가장 압도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가격이 김용민닷컴이 싸서 김용민이가 종북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어요. 북한 넘어 북쪽에. 그러니까 네. 거기가 뭔가 네트워크가 있는 거 아닌가. 예, 그 종북 논란이 있을 정도로 김용민닷컴에서 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어우, 이거 좀 봐. 야, 안에 알이. 네. 새우의 그래? 알이 탱글탱글합니다. 그래요. 아유, 아. 진짜 맛있습니다. 아, 진짜 쫄깃쫄깃하네요. 예. 자, 아유, 진짜 이거 뭐 어이구. 네, 살이 이렇게 살코기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나요. 근데 이게 새우가 아니야. 뭐예요? 이거 랍스타야, 랍스타. 랍스타. 그리고 껍질도 한번 드셔봐. 이게 과자라니까. 아니, 근데 이게 까기가 쉽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쑥쑥 나와요. 오늘 검찰에 압수수색 들어가서 이결로 시켜 먹었어야 되는데. 이걸로 시켜 먹었어야 했어.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판매하는데. 아유, 정말 사람들이 짜장면이 뭐야? 진짜 껍질 맛있다. 맛있어, 진짜. 아, 껍질이 씹히나요? 씹혀. 과자 같다니까 이게 와, 이게. 바삭바삭해. 이거 보세요. 그리고 여기 봐봐. 알이 있어, 알. 네, 새우의 알이. 냄새가 새우깡이고 네. 먹어보니까 랍스터야. 아, 이건 진짜 랍스터 맛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정적인 선입견이 전혀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거 껍질을 같이 먹어야 되네. 네. 과자네, 과자. 이거 봐봐, 여러분. 이거 봐. 아이고, 이거 하얀 살 새우가 봐봐. 그냥 뽑으면 쑥 나와요, 살이. 근데 이거를 에어프라이어에 구운 겁니까? 아, 그래요? 지금 드시는 게 750g. 아, 23,900원짜리가 이렇게 많아요? 머리 부분 먹으니까 네. 마치 그 게 껍질, 게 껍질 맛이 나네. 다 있어, 이 세상에. 이게 맛살 맛도 나지. 새우 맛도 나지, 랍스타 맛도 나지. 그리고 그 껍데기는 또 그 과자 맛이 나지. 알은 또 연어알 같지. 또 그러니까요. 머리 부분 보면은 이게 또 이제 내장 있잖아요, 내장. 게장 껍데기. 네. 그게 진짜 맛있죠. 이 껍질은 몇 개의 맛이야 이게.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는 맛입니다. 이게 껍질만으로도 맥주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고소해서. 진짜 고소해요. 근데 이게 23,900원어치가 아까 그 다 포함해서 그만큼인데 자, 가격 좀 알려주세요. 꽤 많네요. 이게
500g. 그러니까 13마리에서 18마리 내외가 15,900원. 그거밖에 안 돼? 그거밖에 안 돼요. 와. 이거 거들나는 거 아닙니까? 대하 이 돈 주고 못 먹거든요. 대하를. 그래요? 대알리 네. 좀 먹어. 그리고 750g. 18마리에서 23마리 내외가 23,900원. 네. 이 살이요. 굉장히 살이 저렴합니다. 저거 뭐야 그 대학 축제 같은 데 가가지고 네. 먹는 거보다는 이게 한 1,200만 배 나요. 아니 죄송합니다. 대학 축제가 또 열리는 동네에 좀 그러니까 대학 축제 열리는 동네에서 러시아 검색을 풀면 돼요. 그렇잖아요. 대학 축제 날? 그렇죠. 어선에 실어가지고 와서 앞에다 풀면 돼. 다음 주부터 대학을 팔 것 같아요. 아 다음 주에 대학 간대요. 아 그래요? 아 그때 곰새우 잊어주세요. 이거 봐요 이거. 그 저기 여러분 그 대학 축제 가보셨어요? 우리 가봤겠네. 정동진은 대하 축제요? 대학 축제. 대하 축제. 네. 네, 가본 적 이게 있죠. 생새우를 넣고 그 바닥에 이제 소금 깔고 그 생새우 넣고 유리로 덮어. 그리고 그 위에 돌을 얹어. 엄청 고통스러워하죠, 새우들이. 아유, 진짜 그렇죠. 그거 네. 볼 때는 네.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네. 막 이러잖아. 그것만 지나면 우리 그리고 이제- 괴물이 되잖아. 아, 그래서 근데, 예. 새우를 먹고 뜯어서 먹잖아.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새우를 많이 먹으면 좀 그 굉장히 느끼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느끼해요. 네. 어마어마하게 느끼해요. 그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거기서 새우튀김을 파는 거야. 그 보는데 갑자기 토가 쏠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진짜 대하를 그냥 산채로 뜯어서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거 회처럼. 그래. 산채로? 네. 아유 어떻게 먹어 그걸? 근데 맛있긴 진짜 맛있긴 하대요. 근데 좀 잔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검색어 이렇게 수입산이라고 하고요. 시장이 한정돼 있어요. 아, 구매하실 분들 빨리 구매하세요. 아, 이게 수량이 한정돼 있답니다. 네. 헐. 그래서 이게 저 금방 동남에는 이게 진짜 먹고 싶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이게 살이 통통해서 그냥. 이거 어디 네. 이거 어디서 파는 거예요 이게? 곰새. 얌테이블. 아, 여러분 얌테이블이면 얘기 다 된 거 아닙니까? 끝난 토양 것만 거죠. 파는 거 아니었습니까? 끝난 거죠 얌 테이블이면. 얌테이블은 다 얘기가 됩니다. 뭐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하겠어? 뭐 얌테이블에 뭐 김효민닷컴이면 뭐 맛은 그쵸. 보장이 된 거죠. 그렇지. 아 우리가 거기서 먹은 게 뭐 얼마야? 엄청 먹었어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새우가 진짜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하는 맛있지만 이 까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게 좀 짜증나는데 요거는 그냥 몇 번 쭉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바로 글쎄. 살만 이렇게 쏙 뽑힙니다. 쏙 음. 이렇게 네, 살만 통째로 뽑혀요. 그리고 껍질이 맛있어서 음. 대하를 그렇게 통째로 드시는 분들은 이것도 제가 봤을 때 통째로 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정상근 기자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이 미디어오늘에 나온 보도였는데 이게 그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자녀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네. 이 19일 날 있었던 일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가 판결을 내렸고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큰딸 방 땡땡 씨 36살 그리고 셋째인 큰아들 방 땡땡 씨 32살 네. 두 사람이 항소를 했는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8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을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욕하고 말이죠. 칼을 휘두르려고 칼을 했다. 휘두르고 그거 네. 김영수 선생이 와서 그렇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자신들의 욕설을 녹음하던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뺏어서 변기에 빠뜨리거나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냥 개망나니들입니다. 네. 방난이들이에요, 방난이들. 그런데 그런데 이 그 미디어오늘에서 이 고 이미란 씨 그러니까 방용훈 돌아가신 분. 네. 고인의 어머니와 이 오빠의 탄원서를 한번 그 확보해서 봤는데 여기 탄원서에 그 이상한 말이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허허. 그러니까 그 항소심 어차피 뭐 검찰에서 뭐 물론 이제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1심 판결이 나왔겠고 그다음에 이제 항소를 그 피고인들이 했을 텐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인과 직접적인 그 연이 있는 가족들한테 어떤 통보도 없이 재판이 진행이 됐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이미란 씨 돌아가신 이후에 이 재판이 이어졌고 그다음에 이 판결이 나왔는데 이 형식상으로 보면 항소가 기각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냥 항소가 기각이 됐다는 것만 보면 이 방용훈 그 사장 자녀들한테 좀 이제 안 좋은 판결이 내려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근데 이 이미란 씨의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를 저렇게 대한 사람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을 수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이제 계속해서 그렇죠. 가질 수가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이미란 씨 가족들의 얘기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재판이 좀 진행되고 있고 또 본인들은 뭐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재판 속개를 요구를 하는 그런 기록이 허허.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이미란 씨의 어머님, 이미란 씨 어머님이 이 탄원서를 통해서 네. 이 사건을 그 소위 유복한 집안의 자녀들이 자기 어머니를 실질적으로 살해한 이 희대의 엽기적 사건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이런 재판을 고인의 어머니나 가족이 모르게 진행된다는 걸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이렇게 탄원서에 써서 내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결국은 뭐 이렇게 집행유예로 나왔고 뭐 사회봉사 명령 정도로 떨어지면서 사건이 마무리가 됐는데 뭐 어쨌든 뭐 그 어머님 그 얘기는 그 사회봉사가 얼마나 힘든 거기에 그냥 이 정도 판결만 나오냐. 네. 나도 그 사회봉사를 같이 하겠다. 좀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그런 좀 상황이고 어쨌든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그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좀 후속 보도를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주된 이슈로 가져온 거는 저 지상파 방송과 관련된 좀 이해충돌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이게 그 9월 16일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MBC 뉴스데스크 스포츠 뉴스 방송 전에 네. 이 단신으로 나온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지상파 3사 SKT 연합군 웨이브 오늘 출범. 그리고 SBS도 같은 날 그 스포츠 뉴스 전에 이제 기사를 냈는데 여기 네. 리포트입니다. 네. 제목이 요동치는 OTT 시장 컨텐츠 경쟁력이 관건. 그리고 공영방송 KBS 역시 같은 날 같은 보도가 나왔는데 제목은 국내 방송통신사 통합 OTT 웨이브 출범 시장판도 흔드나 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세 방송사가 한 보도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OTT, 그러니까 오버 더 탑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이동하면서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그 예전에 그 푹이라고 지상파 3사가 예. 지상파 3사가 그걸 만들었고 네. SKT는 이제 옥수수라는 걸 가지고 있었는데 네. 둘이 이제 이게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한테 아주 잽이 안 되니까 네. 이게 두 개가 이제 합친다는 거죠. 네. 합쳐서 이제 새로운 뭐 OTT를 만든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홍보하려고 이 기사를 가져온 건 아니고 근데 좀 뭐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이 지상파 방송사가 뉴스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사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이거 그 SBS가 손혜원 의원 보도하는 걸로 했으면 이거 이해충돌이죠 이거. 이해충돌이죠. 완벽하게 저는 이거 이해충돌이죠. 이해충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상파 뉴스 같은 경우는 지상파 방송은 허가를 받고 세워야 되는 그렇죠. 방송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특히 이제 뉴스는 정말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뉴스 같은 경우는 정말 뭐 그만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업자한테만 부여를 하는 게 뉴스인데 네. 그 뉴스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사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을 일종의 캠페인도 아니고 뭐 자사 광고도 아니고 그걸 뉴스 시간에 넣는다? 이게 지금 통상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 일인데 그것도 막 뭐 시장 판도 흔드나 뭐 이렇게 뉴스데스크 먼저 보면 뉴스데스크는 매우 짧아요. 비교적. 그러니까 지상파 드라마나 필두로 이 5G 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포츠 중계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해서 오는 2023년까지 5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네, 광고잖아요. 그렇죠. 그럼 끝나? 네, 끝나요. 그나마 MBC는 굉장히 짧아요. KBS 보면요. KBS는 좀 리포트인데 네. 그 내용은 비교적 평이합니다. 이 지상파 컨텐츠를 바탕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저렴한 요금제 등을 앞세워서 2023년까지 유료 가입자 5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고잖아요. 네.
아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뭐 사고 뭐 그런 걸로 하든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이해충돌 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게 파고들었던 SBS 같은 경우는 보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도 시작이 런닝맨 얘기예요. 한국을 넘어 아시아권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입니다. 중국과 동남아 등에서는 현지판으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들이 해외 콘텐츠와 경쟁하기 위해선 제작비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근데 기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네. 그 리포트에 리포트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건 확신범인데? 그러면 우리 회사에 관한 거 아니냐? 뭐 사리 사역을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아니 이거 우리가 전파는요 네. 국민의 것입니다. 공공의 것이에요. 그걸 위임받았으면요 공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써야지 자기 회사의 이익. 만약 그거 무슨 뭐 옥수수하고 합치는 거하고 푹. 네. 합치는 걸 뭐라 그래? 그 서비스 이름 나왔어. OTT. 서비스 이름이 웨이브? 네. 웨이브? 웨이브에? 뭐 하여튼 뭐 있어요. 웨이브가 잘 되면 자사 가치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해충돌 걸리는 거지. 이해충돌이죠. 왜 그 본인들이 하면은 이해충돌이 아니고 남이 하면 이해충돌인가? 또 실체도 불분명한 걸 갖고 이해충돌이라고 아예 단언을 하고 말이죠. 예. 그럼 JTBC는 어떨까? 9월 17일 JTBC 보도입니다. 거기도 뭐 난리야. 네, 그러니까 MBC, SBS, KBS가 16일 날 했어요. 근데 17일 날 JTBC가 보도를 해서 제목이 JTBC, CJ ENM 콘텐츠 한 번에 본다. OTT 합작 법인 추진이라는 기사를 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JTBC와 CJ ENM이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을 함께 만들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는 내년 초까지 합작 법인을 만들고 동영상 콘텐츠를 이 통합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뭐 넷플릭스 등 해외 OTT가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두 회사는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급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고 아니냐고요, 이거. 광고죠. 네. 이게 사실 제가 이런 자사 이해 충돌 관련해서 정말 극강의 그 에피소드를 알고 있습니다. 뭔데요? 제가 다닌 극동방송입니다. 여기는 말이죠. 어느 정도냐면은 후원회원 모집을 위한 생방송을 네. 12시간 동안. 12시간. 12시간 기본이야. 하루가 24시간인데. 네, 절반. 네. 그또 뭐 심지어 뭐까지 하냐면 자사 방송용 송신기. 네. 송신기 구입을 위한 12시간 생방송. 또 자사 사업 건축을 위한 네. 12시간 생방송. 이런 걸 합니다. 사업 건축을 위한 12시간 네. 생방송. 아니 그걸 왜 당신들께서 그렇게 아주 스스럼 없이를 합니다. 그게. 정말 근데 스스럼 없이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 한 30년 됐어요. 네. 예, 그거 안 됩니다. 아니 그거는 자기들이 좋은 방송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청자들이 저기 도와줘야겠다 이런 자발적인 마음이 나오게끔 방송 외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캠페인을 벌여야지 방송에서 12시간 일해버리면은 그거는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이런 뭐 지상파 방송들까지 이러고 있다는 건데 사실 이런 자기들 이해관계가 걸린 보도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요. 네. 특히 이제 중간 광고. 네. 물론 이제 뭐 지금 종편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데 분명히 종편이 비대칭 규제로 특혜를 보고 있는 건 맞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뉴스 시간에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뭐 겨우 뉴스 하나 나왔다고 이렇게 끝 부분에 한번 나왔다고 이걸 문제 삼으면은 극동방송 다니는 사람은 할 말을 있습니다. 겨우 그따위 걸 갖고 아까 12시간 동안 뭐 하냐고 그러는데 네. 뭐 하냐면요. 돈 내겠다는 사람 전화 연결해가지고 잘하셨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옛날 감사합니다. 그 불우이웃 돕기 하듯이. 그렇지. 불우이웃 하는 건 좋지. 네, 불우이웃 하는 건 이제 불우이웃한테 도와주는 거니까. 공공성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자기 회사 사옥 건축한 사옥 짓는다고 어떤 거냐면 10,000원을 딱 내면은 벽돌 한 장 쌓는 뭐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벽돌 10장 하셨네요. 벽돌 100장 하셨네요.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12시간 동안. 예, 그렇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네. 어쨌든 하여튼 지상파 방송에서는 중간 광고도 문제도 그렇고 그 과거의 KBS는 또 수신료 문제 가지고 또 뉴스에 또 다른 적도 그거 안 돼요. 그거는. 네. 그거 안 돼. 다른 적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런 방송국들이 이 권력의 사적 남용을 좀 감시를 하고 또 이해 충돌의 원칙을 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잘못한 거에 대해서 보도를 할 수 있는 게 언론이라고는 하지만 근데 그만큼 또 언론이라는 게 힘든 게 또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돌아봐야 하는 좀 그런 면에서
또 그런 좀 양태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별말 없이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사실 툭하게 얘기하면 뭐 그럴 만한 자격이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는 되겠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없죠. 아유, 알겠습니다. 뭐, 그 손혜원 의원을 그렇게 아주 가루가 되도록 빻았던 SBS. 지금 저 반론 보도 방송을 반론 보도. 했어요. 네. 예. 첫머리에 반론 보도를 하라 그러고 이제 그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못하겠다고 또 지금 항소를 했는데, 네. 참 그 SBS 보면서 참 여긴 진짜 설익었다. 저널리즘 자체가 설익었다. 그러니까 지난 세월엔 과연 SBS가 뭐 했는지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참 근본 없는 방송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언론 자유가 만개했다고 판단을 했는지 막 지금 저 조국 국면에서도 피의 사실을 받아다가 마구잡이로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또 빅엿을 먹었어요. 네. 그랬잖아요. 그 도장 파일이 컴퓨터 안에 네, 있었다. 네, 네. 근데 그 도장 파일을 갖고 한 게 아니라 인주로 찍은 걸 갖고 만들었다면서. 날인을 했죠. 날인. 네. 날인.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이게? 그거 정정 안 할걸요? 정도가 안 해. 네. 예, 그래 참 근본 없는 방송들이고 또 언론인치 하는데 보기 역겹습니다. 예. 정신 차리세요들. 응? MBC나 KBS도 문제지만은 그 SBS가 여기서 우리가 더 낫다. 우리가 저 친구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 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설쳐되는지 모르겠어. 예. 적당히 해야지. 예, 그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예. SBS를 아예 안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사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손혜원 의원 건과 관련해서는 SBS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건 중에 4건밖에 뭐 문제가 안 됐다. 한 건도 문제가 안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20건은 다 건 거래요. 김성애 소장 얘기가 다 건 거래. 그 중에서 4개 핵심적인 것들이 또 이렇게 딱 짚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20개 중에 16개는 우리가 이겼다. 씨발 하나도 남김없이 이겨야지. 그게 원칙 아닙니까? 아니, 그 무슨 4개 보도가 이렇게? 4개가 음. 그때 손혜원 의원 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아이템들 관련된 4개의 사안이 다 네. 지금 반론 보도하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요. 네. SBS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아픈 결정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반론 보도라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반론은 어쨌건 이 보도에서는 받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뭐 SBS는 그게 뭐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근데 네. 어쨌든 재판부가 보기에는 이 반론권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반론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은 보도에 대해서는 좀 반성할 필요는 있죠. 아니 언론은 제가 봤을 때 반론권 있잖아요. 반론권. 네. 반론권은 충분히 보장을 해줘야 돼요. 사실 뭐 요새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예 그냥 대꾸도 안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죠. 예. 근데 그런 경우에는 뭐 계속 좀 노력을 하다가 이제 안 되면은 이제 안 됐다라고 이제 좀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네. 근데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당시 그런 상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전에 네. 그 김성애 아니었던 걸로 소장, 알고 있는데. 그 양반 이제 보좌관이었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예전에 그 왜 안철수 논문도 네. 거의 방송 직전에 확인을 하려고 했다면서요. 네. 안철수가 논문 표절했다. 응?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지만은 거의 방송 직전에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반론권을 보장한 게 아니지, 그거는. 응? 우리가 전화했다. 뭐 흔적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반론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다. 뭐 이런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전화한 거지. 진짜 반론을 들으려고 기사의 완결성을 더하기 위해서 연락한 게 아니었는데 마찬가지로 손혜원 의원 건도 그 거의 뉴스 다 될 시점에 연락이 왔다는 거야. 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막 이 답변을 안 하고 막 그런 식이었으면은 그것 때문에 기사를 한 며칠 미루기도 하는데 그렇지. 예.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을 안 주면은 뭐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뭐 그 방송 내기 전에 뉴스 내기 직전에 이렇게 연락을 해서 막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네. 왜냐면 그쪽도 뭐 좀 어쨌든 반론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내용인지 좀 파악하는 것도 좀 필요하니까. 예. 우리나라 언론들이 말이죠. 그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사를 쓰는 것 같습니다. 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기사를 쓰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멋있는 말이었던 것 같은데 네. 반응이 좀 뭐 다음 광고 없나?
네. 알겠습니다. 기